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체계 구축 및 통합 플랫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PPT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시흥능곡초등학교 교육복지사 한미숙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어려움들을 교육 현장 안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가정방문 지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 지원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 크게는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커져가고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그중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단어들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가졌던 걱정들이었습니다.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대 상황에 있는 기사나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까 함께 걱정하게 되기도 하고,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너무 게임 중독에 빠지진 않을지에 대한 어려움과 걱정들을 다들 하고 계셨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또 혼자 집에 나홀로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불규칙적인 식습관들로 인해서 인스턴트 섭취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도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 매체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교육상에서의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사교육 의존도가 78%가 넘는 비율을 79%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특히나 더 취약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계형 가정이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들은 우리의 짐작보다 그 어려움의 정도가 더 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에 따르면 기초학습 부진 예방의 중요한 시기를 1, 2학년이라고 답해주신 선생님들의 비율이 68%가 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학습 구조 안에서 협력 수업이 가능하지 않고 방과후 수업, 개별 지도에 대한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습 결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원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 등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스스로 학습을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 편차도 상당히 큽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조부모님과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일상 때문에 감염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서 오는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 이렇게 일상생활의 제한으로 인해서 심리정서적인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욕구가 더 증가하고 있었고요. 학교에서는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격주, 격일 등교를 진행하면서 교우들 간의 소통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생활 습관에도 형성에 어려움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공간을 벗어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직면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보고 사업 학교인 시흥능곡초등학교인 저희 학교가 주축이 돼서 가정방문 지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3개의 초등학교에서 같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 교육복지사가 있는 시흥능곡초, 군자초, 군서초 이렇게 3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예산을 관리해주고 수혜 학생을 선정하고 교육활동 자료를 지원했습니다. 참여하는 마을 강사 선생님들에게 관련돼서 연수도 진행해 주셨던 시흥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함께 해주셨고요. 아이들이 비슷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있진 않을지 중복수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군자동에 있는 진검다리 강사협동조합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가정방문을 직접 가주시고 같이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정서적인 욕구가 있는지 위기 상황은 아닌지 모니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업 안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아이가 학습은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온라인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려고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조손가정,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이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정서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하려고자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지속적인 온라인 학습이 지속되어진다라면, 장기화되고 반복된다라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안전적인 교육환경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방임, 이러한 위기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고 문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했었고요. 온라인 학습에서 오는 학생 개별 학습에 대한 학습 격차를 감소시켜야만 이 친구들이 등교해서 학교에 왔을 때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기초학습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길게는 9월 중순까지, 짧게는 1학기 정도 진행을 하게 되었고 9월 말부터 시에서 교육경비로 이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존에 해주셨던 그런 지원 강사단의 연수를 맡아주셨고 2학기가 되면서 마을에 있는 군자, 소래, 정왕동 마을교육자치회가 협조해 주셔서 현재는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강사 선생님들을 그냥 가정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강사 선생님들에게 만나는 특별한 이 아이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 시작해보는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진행된 연수를 1학기 때 3번 했었고요.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학습터, 하이클래스, 클래스팅,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들을 마을 강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1학기 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정서적인 욕구였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2학기 때는 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해서 보완하여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에서 지금 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10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할 때 저희 복지사가 같이 동행을 해서 73가정을 지금 같이 동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관리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으로 사례관리 접근을 18가정이 하고 있고 개별 맞춤형 지원을 25가정의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전 말씀드린 사례관리 그리고 맞춤형 지원 용어들이 익숙치 않은 선생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심리정서적인 욕구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2-3가지 이상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무한돌봄센터에 의뢰를 해서 함께 사례관리적인 접근을 했고 긴급지원비를 지원한다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정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운영을 했고요. 이 사업을 종결해야 되는 학생의 서비스가 종결되는 시점에는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고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교내에 있는 긴급돌봄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 모니터를 하면서 종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을 운영했던 모습들 사진입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협의를 했던 모습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상으로 마을 강사 선생님들을 함께 했던 교육들 사진이고요. 현장에 직접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 방문한 선생님과 아이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초기에 1학기 때 진행을 했을 때 28가정이 처음에 수혜가정 학생이었습니다. 그 28가정 중에 일부 26가정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파란색은 매우 그렇다, 빨간색은 그런 편이다, 연두색은 그저 그렇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녀가 가정방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방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정도 25가정이나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적절한 시기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정도 비율이 꽤 높고요. 대체적으로 방문지도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 사업이 향후에 내가 필요하다라면 이웃에게 추천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문지도 사업에 확대되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시 관내에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저희의 바람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지게 되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과제로 남은 부분들입니다. 먼저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가 모두 참여를 하다 보니 사례관리라는 부분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에는 분명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그 학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퀘스천이 남았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는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에서 교육복지 사업비로 그리고 하반기 때는 시의 교육경비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재원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방문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 때문에 저희가 함께 동행해서 가정 방문을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동행하는 이유는 방문지도 사업 때문에 선생님이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3교대 하시고 그때서야 퇴근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 영유아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친구가 있어서 그 가정에서 그날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사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관계하고 이야기하면서 장소를 마을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선생님들에 대한 마땅한 대가와 이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라면 그렇다면 업무를 간소화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지금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등교를 하잖아요. 등교를 하고 종일 아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귀가하면 온라인 학습이나 과제를 제대로 못한 친구들을 남겨서 또 그 아이들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고 나면 학교 외 업무를 또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교원들에게 다시 이 업무를 주게 되면 이 사업은 효과성에 비해서 짐이 돼버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좀 더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교육복지사가 아니면 다른 인력이라도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에서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앞전에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이 상황은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안에서 마을이 함께 해주고 학교가 함께 해줬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미수 교육복지사님께서 그 가정방문 지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궁금한 점은 이따 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통해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돌봄 확대에 따른 담임교사 업무 과중 문제 해결 방안을 이강복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백원 한울초등학교 교사 이강복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 현장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긴급 돌봄이라는 게 생겨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고충이 좀 심한 상태인데요. 일단 긴급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 돌봄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갑자기 생긴 제도로서 맞벌이나 조선가정이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 2학년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 긴급 돌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 일반 돌봄이랑은 다르게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근데 돌봄은 딱 정해진 기간에 또 수요가 넘치니까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긴급 돌봄은 그걸 다 열어놓은 거예요. 또 운영 시간도 7시까지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5시 이전에 많이 끝나고 가끔 가다가 늦게 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교원이 좀 남아서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긴급 돌봄은 기존 돌봄 교실과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존 학교 돌봄은 돌봄 전담사분께서 운영을 해주시지만 긴급 돌봄은 온라인 수업 지도사, 그 다음에 방역 공사 인력 그리고 교사가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지원 인력이 긴급돌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학교마다 이 긴급돌봄 운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예산 문제도 그렇고 공간 문제도 그렇고 또 인력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이게 장기화되니까 점점점 긴급돌봄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1학기 때 100여 명을 넘어가게 됐고 결국 우리 2학기 때는 1, 2학년 학생은 모두 매일 등교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신청이 쉽고 점심 제공도 하고요. 학습 관리도 해주는 시스템이라 긴급 돌봄하는 신청을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이게 긴급 돌봄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신청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나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돌봄에서 하는 일은 보통 급식 시간에 점심 지도를 하고요. 또 온라인 수업 때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고 학습 꾸러미라든지 그다음 필요한 준비물들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직접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학교 상황을 보면 긴급돌봄 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그 반 해당 학급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맡아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선생님이 1학년 1반의 긴급돌봄 학생을 그 교실에서 맡아주거나 그 2학년 1반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맡아주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인력도 없고 그 아이들을 모아놓을 공간도 없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가고요.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협력이 잘 되는 학교에서는 이게 당번 교사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봉사 인력이 오실 때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긴급돌봄 협조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어려운 게 이제 쌍방향 수업이 이제 보편화되고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문제더라고요. 쌍방향 수업은 일일이 개인별로 애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봉사 인력이시거나 온라인 수업 도우미는 그것까지 해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쌍방향 수업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나마 1학기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2학기 들어서는 그나마 매일 등교가 되니까 그런 혼란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들을 상황을 보면 3일 학교 나오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이틀을 또 긴급돌봄을 당번 교사들이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돌봄 교실이나 긴급 돌봄 교실이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이들 생활지도 부분이 큰데 특히 이번 사항은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만나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나서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돌봄 선생님도 그렇고 또 긴급 돌봄에 일어난 일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문제가 되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또 긴급 돌봄과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온라인 수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따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긴급 돌봄이 잘 되는 학교보다 잘 되지 않는 학교가 오히려 학생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긴급 돌봄이 잘 일어나는 학교는 이게 봉사 인력들이 잘 관리도 해주고 그 외에 사람들께서 잘 해주시는데 잘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교사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 온라인 수업도 아예 수업을 하고 학습지도 개별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아이들의 학습 지도이 더 올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이 긴급 돌봄은 어느 한쪽의 학교 상황하고 굉장히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 사례들을 보면 긴급 돌봄에서
선생님들이 아까 점심 지도도 하고 준비물도 챙겨주고 뭐 학습 그룹에 빼먹고 온 아이들 뭐 복사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뭐 학습 지도도 해주시고요. 원격 수업 도우미 선생님들의 역량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어떤 분은 그냥 EBS 방송만 틀어주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개인별로 다 지도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예를 들어서 인근 학교에 퇴임하신 선생님께서 그 도우미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 잘 케어하시니까 또 본인께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긴급도움이 잘 운영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도우미로 오시거나 봉사로 오시는 분들은 보호수도 적고 봉사 차원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온라인 수업이나 지도를 해달라고. 그러나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마운 부분이죠. 근데 역량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긴급 교육반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일으킬 수밖에 없죠.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담당 선생님의 부탁을 하거나 그래서 그걸 지도를 해요. 근데 지도하는 사이에서 다시 왜 우리 애 갖다가 우리 애를 뭐 혼내느냐 이런 민원들도 굉장히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긴급도입원에서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도시락 부분이 또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오는 무슨 음식이나 이런 거 볼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긴급도입원이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도시락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했다 해도 도시락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일반 돌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긴급 돌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들쑥날쑥하죠. 게다가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면 좋겠는데 학교마다 급식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급식을 하기 위해서 도시락 업체를 찾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동두천에 있었던 일이죠. 동두천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일회용 컵에다 줬다가 크게 이슈가 됐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안내를 식기류를 개인적으로 가져오라고 안내를 했지만 가져오지 않은 아들한테 종이컵에서 줬더니 뉴스에서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됐는데,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졌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일회용 용기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초반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게 문제가 교사들이 이제 원격 수업에 전념해야 되는데 쌍방향 수업을 하면 더 그래요. 전념하지 못하고 이 돌봄 아이들까지 챙겨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고, 쌍방향이 되면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이 아이들도 쌍방향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논란거리였어요. 저희 학교 같은 사례를 보면 이 두 많은 애들이 있는데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이 부족하죠.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과학실이라든지 그 둘밖에 없었어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이렇게 줌을 위해서 넣었다 하더라도 한 명 한 명씩 AP를 잡아주고, 또 아이들 듣고 있으면 혼란스럽죠.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이어폰으로 한데도 마이크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학생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게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긴급돌봄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교사가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는데, 과연 이 긴급돌봄이 올해만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년, 내후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교사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 책임지기도 어렵고, 일반 돌봄 교실 같은 경우도 돌봄 전담 선생님의 책임보다도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책임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봄 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굉장히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옆에서 이제 발제하신 교육복지사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와닿았던 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도 되게 좋고, 이게
돌봄을 넘어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는 돌봄은 교육이 아니니까 돌봄만 해야 되는데 왜 교사의 업무냐. 근데 그걸 더 확장시켜서 교육으로 가면서 그 교육을 교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마을 자원들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학부모들께서 능력 있으신 분들 많고 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솔직히 이게 많은 보수는 아니지만 학교에 그런 방역 인력을 뽑는다든가 이런 도움을 뽑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원을 하세요. 이런 지원하실 분들이 많다면 이분들이 뭐 돈을 벌자고 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봉사하는 인력들인데 그분들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는다면 돌봄 교실이 좀 더 교육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과정들이 저희가 힘을 가진 건 아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긴급 돌봄 확대에 따른 학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강국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따 토론할 때 구체적인 사례와 또 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교사 활용 원격 수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학 과림교육자치회 김광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학과림 교육자치회 김광영입니다.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마을교사 활용 원격 수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마을의 입장에서 저희가 실제 사례들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어렵다고 하고 마을은 마을에서도 헷갈린다고 하니 학부모를 둔 마을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는가? 학생을 맡긴 학부모인데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학교를 못 가는 이 상황에서 그럼 마을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하나? 다 같이 모여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치회에서는 대흥중학교와 글로벌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전체 교사분들과 마을 주민들 교육자치회 위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학교의 어려운 점이 뭐냐? 우리는 학교가 어려운 것을 모르겠다. 마을 주민들이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정리를 했던 게 첫 번째 얘기가 용어가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그 다음에 쌍방향, 언택트, 뭐 시기에 따라서 나온 단어들은 다 다르지만 다 같은 말 같은데 다 다르다는 거죠.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옆에서 토론문을 주셨던 이강국 선생님 말씀처럼 온라인 수업의 한 일종인 쌍방향 수업, 비대면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의 일종인 쌍방향 수업이 있고 줌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나온 언택트 수업, 이게 다 뭐냐는 얘기인 거죠.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수업인가? 질에 대한 고민도 하고 양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게 학부모의 입장이고 그 고민을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마 학교에서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마을에서의 한 마을교사 선생님 마을교육 연계과정으로 중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과연 될까? 마을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평소에 그 온라인 수업에 능하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준비했던 양의 3배를 준비해서 수업을 준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한 과목에 한 주제로 3배 이상의 준비를 하면 학교 교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 양의 준비를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된다면 학교도 손해고 우리 애들도 손해고 그렇다면 마을이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 수업의 형태를 조금 더 이해를 시켜주라.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을 마을 주민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 연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흥중학교 선생님께서 마을 주민과 교육자치회 대상으로 준 연수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 엄청난 양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사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좀 더 빨리 아이들 보고 과제를 올리라고 해야겠구나. 올리는 걸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안 되면 옆집 아이라도 내가 챙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저희가 대흥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학습 돌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사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 주민들은 그리고 교육자치위원들은 그 한 번의 연수였지만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수업 이 용어들이 조금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의 어려움도 이해가 됐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도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쌍방향이 정말 이해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지금도 주제가 학습 격차 해소잖아요. 근데 저희가 대흥중이랑 여름에 그 간담회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걸 다 우리가 메꿀 수는 없다. 공동의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주기는 양이 많고 전문가도 부족한데, 그래서 기초학습이 부족한 친구들을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때가 여름방학 시즌이었는데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이 없어질까봐 교장선생님이야 선생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학부모 동의하에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10명이 넘는 친구들을 학습 돌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학습 돌봄이 중학생이 필요할까? 근데 학습 돌봄은 정말 필요한 것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학습 돌봄이 대규모, 대량, 대면 이건 힘들고요.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습 격차가 벌어진 친구들을 대상으로 1대1 맨투맨 소규모로 진행한다면 그 격차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3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중3 친구가 저희가 영어 수업을 했는데 귓속말로 마지막 날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제가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니까 영어가 들려요. 그러니까 1대1 수업, 학원에서의 그 사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게 맨투맨 수업이잖아요. 내 아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근데 그게 마을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나 학력이 높은 아이들은 사실 학습 격차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히려 더 자율학습이나 선행이 될 수 있지만,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아이들한테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1대1 공동체 의식, 학교에서 못 해주는 공동체 의식, 사회성에 대한 고민을 마을에서 충분히 소규모로 진행한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경험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공간이 아이들이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안전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방학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효과를 봤었고요. 8월 말쯤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면 등교 금지가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방학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대흥중에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온라인을 다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쌓았던 학습 격차가 또 벌어질 수 있겠다. 이걸 좀 메꿔주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 교사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하는 그 시간 후에 방과 후 교실처럼 학습 격차를 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공간이 열렸던 거고요. 마을 교사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했던 거고요. 자율적으로 아이들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신청을 한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학습 돌봄을 했던 친구들이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신청을 했던 이유는 그냥 걔들말로 좋았어요. 하면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지 않았나,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을 확신해 주지 않았나. 학습 격차는 줄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는 없지만
그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학습 돌봄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중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활돌봄은 성인이 나이가 들어가면 언제든지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습 격차가 벌어지면 모든 면에서 사실 벌어지는 게 요즘 현실이고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습 격차뿐만 아니라 격차를 줄여주면서 사회에 대한 너희들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지 세력을 그리고 안정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아이들에게 좀 더 강화해주는 부분이 마을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사실 학습과 배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 곳곳에서 이런 학습과 배움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그 공간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이 마을 공간의 학습과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 공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게 맞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 이 마을의 공간들이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이 학습과 배움에 대해서 좀 더 오픈되게 운영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아이들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세칙들을 좀 더 마련하면 자율적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마을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마을 교사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사실은 마을 교사는 마을 교사이고 학교 교사는 학교 교사이거든요. 격차가 줄여지고 인식도 달라진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렇게 대가가 지급되는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마을 교사로 활동하시는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봉사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봉사가 나중에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을 지우게 되는 걸로 변질되기도 하고 참된 봉사의 의미를 잊게 하는 처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 전체의 고민인 것도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대웅중 선생님을 통해서 마을 연수를 했던 것처럼 마을 교사만의 연수, 학교 선생님들만의 연수가 아니라 공동 연수가 진행이 된다면 서로의 포지션에 대한 공유도 되고 또 처지와 문제와 환경에 대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 연수나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이 꾸준히 늘어나야지만 서로에 대한 인식과 어떤 견해 차이들을 좁힐 수 있고 조금 더 협력적인 마을의 교육 공동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토론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세 분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온 오프라인 그 영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들을 하셨고 또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 듣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좀 약간은 조금 난감한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이제 상호 질의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좋은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한미수 교육복지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온라인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 방문은 그 예를 들면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가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학교의 교육복지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아이들은 120명 정도가 돼요. 저희가 전교가 한
한 6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20명 정도가 교육복지 학생들이에요.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인데 그리고 이제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 중에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학습을 장기적으로 이제 접속하지 않는 아이들을 이제 선정해서 가정 방문을 갔는데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처음 초기에는 계속 가정 방문을 다녔던 것 같고요. 뭐 일주일에 몇 회가 아니고 하루에 4번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교육복지사 업무가 주 업무가 사례 관리이다 보니까 가정 방문하는 일은 복지사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정 방문하는 일은 일주일에 지금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들이 연락도 안 되고 저희 마을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흥에 곳곳에 그런 마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침에 어머님 아버님 연락 안 되고 아이는 등교하지 않고 있고 이럴 때 또 등교일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했을 때 아침에 아이들 데리러 집에 가서 데리고 오고 하는 일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딱 몇 회라고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 방문 지도 이제 가정 방문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네. 한 아이가 있으면은 그 아이를 날마다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주 1회, 주 2회 이렇게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갔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많게는 한 20회기 정도 간 친구도 있고 지금은 한 아이당 2학기 때 이제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된 아이들은 24회기 방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당. 예,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파일럿으로 운영된 부분은 이제 학부모님이 온라인 학습에 적응도가 필요했던 가정 같은 경우는 짧게는 4회기, 5회기 정도만 방문해서 진행된 친구들도 있고요. 좀 더 길게 해서 뭐 한 15회기 이상 가정 방문해서 진행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그 가정의 네, 상황에 네. 따라서 예. 방문 횟수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그럼 그때 그 목사님하고 또 누가 같이 가시는 건가요? 마을 강사 선생님들이 같이 가셨어요. 매일 이 아이를 지도해 주실 선생님이 같이 간 거죠. 네. 이제 아까도 여기 마지막에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복지사가 없는 학교에도 좀 방문지도 사업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아이들은 이러한 지금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한 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난감하네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었고 2학기에서 이제 교육경비로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교육복지사가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가 없는 학교에 이 사업이 운영이 되려면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이 우선 간소화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력 사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많은 학교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사님이 보시기에 시흥시의 그 복지사니 좀 더 채용될 그런 학교들이 더 있다고 복지사가 네, 필요한 네. 학교가 더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기준이 저소득층 학생 비율을 가지고 이제 복지사들이 그 학교에 배치가 돼요. 네, 저희 학교는 한 15%, 16% 정도 되고 뭐 한 12%, 13% 되는 학교들도 시흥시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희망심기라고 해서 연계학교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좀 대안을 좀 만들긴 하는데 교육복지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하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강구 선생님 하세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예산이거든요. 예산의 강사비. 지금 예산을 보니까는 마을 강사 쓰실 때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도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1시간을 어떤 강사를 이렇게 채용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일주일간 공고를 하고 학원일을 거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뭐 적절한 대가를 제공하는 걸 떠나서 채용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래서 뭐 시흥시청에서는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프로그램 되게 더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마을 강사를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은 그 쓰고 싶어도 채용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데 지금 요 사업으로 갔을 때 이 마을 강사를 누가 채용을 할까 채용 주체가 또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안에 들어왔으면 학교였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 그 강사비는 얼마나 들었고 이게 학교 예산에 투입된 학교 예산을 따로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받는 게 어느 정도였는지 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도 말씀해 예. 저희는 이제 교육복지 사업으로 지역의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합니다. 복지사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복지사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고요. 강사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마을에 있는 마을 강사 풀이 묶여져 있는 협동조합 마을교육 자체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사료로 1학기 때는 강사료로 집행하지 않았고 활동비로 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그 협동조합이나 마을교육자치회에서 이 예산을 방역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사용하는 간식비로 쓰시기도 하시고 이분들 교통비로도 쓰실 수 있는 거 그 부분은 이제 그 받은 분이 알아서 쓰실 일인 거고 학교에서는 MOU를 맺은 기간에 한 가정당 한 회기 방문했을 때 얼마의 활동비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운영비 형태로 지급을 하는 걸로 했고 예산 그 행정 처리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사를 채용하지도 않았고 때문에 강사 계약서를 쓸 일도 없었고 세금을 뗄 일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고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복지 예산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한 3, 4월이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프로그램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약에 우리가 4월에 딱 시작을 해도 12월까지 이 사업을 몇 회기 진행해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남는 예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사업비 안에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을에서 해소할 수 있는 교육복지 안전망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돌려라라는 공문이 왔어서 그 우리가 12월까지 다 가도 운영되지 못할 예산들을 쪼개고 이렇게 모아서 이 사업을 여기다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가 같이 투여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1학기 때. 그리고 이제 교육경비로 받은 예산은 8,500만 원의 교육경비를 받았고 아이들의 방역 물품도 구입해 주셨어요. 저희가 첫 해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자가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자가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채용비가 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셨고 말강사 선생님이 가정에 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함께 해주셔서 2학기 때는 사실은 되게 풍족하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교육경비라는 예산 자체를 집행하려면 우선은 학교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거점학교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마을교육자치회 군자, 정황, 소래 이렇게 있으면 정황권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수의 학생이나 수의 인원을 파악해서 그 정황 마을교육자치회 학교에서 뭐 3천만 원이 필요하면 3천만 원,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을 마을교육자치회에 보내드립니다. 그럼 마을교육자치회에서 이거를 그분들에게 강사료로 이제 그렇게 나가는 형태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업을 한다는 게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치시는 건 원격 아니고 수업을 이렇게 보조하시는 게 아니시고 그냥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원격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 시간에 가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아이가 기초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씁니다. 네, 못 알아들어요.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같이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꾸러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등교했을 때 꾸러미를 주는데 이 과제물을 안 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꾸러미 주는 마지막 등교일에 방문하는 선생님은 그 꾸러미 활동을 아이랑 함께 해줍니다. 아이가 이걸 가지고 등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온라인 학습이랑 상관없이 구구단이 안 되고 한글이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구구단을 좀 하고 받아쓰기도 좀 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맞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네, 그렇군요. 이거 모르시는 뭐 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이어서 좀 질문하면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뭐 예산 지원이라든가 뭐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올해만큼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좀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만 신청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지금
신일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 능곡초등학교 그리고 신천중학교 이렇게 5개의 학교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네, 많은 학교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은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 캐시천을 해결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네. 마을 교사에 대해서 갖춰야 될 저는 마을에서 활동하고 저희 마을 주민들이 교사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전에 대한 담보가 가끔씩 대두가 되긴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3교대로 돌아가시는 때거나 밤낮 2교대로 근무하시는 아버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저희 그 그쵸, 연수를 그렇군요.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리고 사례를 만드는 일들은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르고 마을이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수를 할 때 아동학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뭐 가정폭력을 만났을 때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는 광경을 봤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하세요 이런 연수 같은 걸 사실은 조금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정말 교사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들과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가정에 갔는데 집에 누가 자고 있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런 전화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아버님이 3교대 끝나고 오셨는데 조금 알코올을 드시고 오셨네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마을에 계신 선생님 공간에 아니면 학교 공간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아이랑 오게 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 때문에 처음에 가정 방문을 갈 때 같이 동행했던 부분들도 이 선생님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수업을 하는지 학교에서 봐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학교에서 누군가는 보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혁신교육지구 시즌 2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수업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마을에 있는 공간의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네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집에서 찾아가면 아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좀 그 마을 교사의 아까 말씀하신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마을의 그 어떤 공간에 아이들을 오게 해서 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좀 이것도 잘 이루어진 편인가요?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네, 마을에는 지금 현재 시흥에 7개의 교육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간도 있고 또 평생학습에서 운영하는 마을학교의 공간도 있고 그리고 뭐 주민센터의 빈 공간도 있고 그래서 활용만 하자면 공간이 많은데 이것을 이게 주기적으로 내놔줘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활용한다면 그 공간이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각종 그 안전에 대한 법률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대해서 그런 안전보험에 관한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공간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많지는 않게 돼요. 네. 그래서 실례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는 이용 대상이 정해져 있는 네, 거고 그렇죠. 그 외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은 긴급 돌봄, 학교 내지는 다른 곳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 마을에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조금 적정 수준의 그 안전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뭔가가 조금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다면 이런 그 가정 방문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집단화시켜서 소규모로 집단화시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룹핑에서 접근을 한다면 뭐 온라인 시대 온라인 학습 그 다음에 뭐 돌봄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학 중에서 아이들 이렇게 마을로 오게 해서 이렇게 교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응 중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대응 중은 저희가 마을과 학교가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다가 학교에서 그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거에 대한 그 다음에 돌봄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지금 긴급 돌봄을 하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학생에게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좀 저희 쪽에서도 마을에서 먼저 찾아가 보자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나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찾아가지 못하면 다시 모아보자. 학교가 아닌 곳에서 조그맣게 안전을 담보로 모아보자 해서 학습 돌봄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 학습 돌봄은 사실 신청을 다 받았어요. 개인의 의사의 편에서 담임 선생님이 일방적인 추천은 아니고요. 교육복지사 선생님, 담임 선생님, 본인, 학생 본인, 그다음에 학부모 네 분이서 동의를 하셔야만 그 학습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있는 구조로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학교에서 아이를 단체로 마을로 보낼 때는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염려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학부모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은 일단은 학습에 대한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시도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주셨고, 근데 하다 보니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사회적인 격차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돌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교의 교육복지사 선생님, 대응중 교육복지사 선생님, 교장선생님, 그리고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이 정말 일일이 면담해서 그렇게 해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을 같이 해주셨고요. 신청자를 다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일일이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공부할 공간이야. 그리고 그 초등학교 입학시키면 엄마들이 멀리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담임 선생님들이 좀 멀리 와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걸 다 지켜보고 가셨어요. 내 자식을 맡겨놓으시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부담감을 받았거든요, 마을에서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향상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 그 다음에 이곳에 가면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을과 학교가 동시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대학가림 교육자체에서는 그 사무실에서 하신 건가요? 근데 저희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서? 네. 방학 때? 방학 때 했었고요. 그 틈틈이 아이들 특별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했을 때 예산도 궁금한 게 순수하게 벙커 차원으로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어떻게 지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학교 입장에서도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했다면 이 안전의 부분의 책임도 학교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의 돌봄은 마을교육 자체 예산이 있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학교로 8월 말에 그 학교로 들어간 돌봄은 학습 돌봄은 학교 예산, 마을교육 연계과정 학교 예산으로 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크게 걱정은 안 했고요. 그리고 질적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멘티의 관계가 마을과 아이들과 학교에서 동시에 성립되는 것 같아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학부모님들과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수시로 그 아이에 대한 그 상호 연락이 학부모, 학교, 마을이 이게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체계가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학교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 아이들 학습 돌봄, 뭐 영어, 과학, 수학, 네, 수업을 했었습니다. 방과 후처럼. 아, 방과 후에. 예, 예. 아, 방과 후.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더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로 와라. 그래서 반에 4명씩만 수업을 했어요. 아, 4명, 네, 5명. 네, 네. 네. 그러면 그 이제 대학 과림 교육자체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시흥시에 있는 다른 교육자체에서도 이러한 네, 활동이 네. 있었나요? 교육자치회에서 방학에 중학생은 아마 저희가 유일할 거고요. 초등학생은 장곡동에서 했었고, 지금 군자마을교육자치회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선생님을 해서 마을 교사에서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정황동도 긴급돌봄처럼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는 아주 훌륭하신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러시군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뭐지? 긴급돌봄 하는데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긴급 돌봄 담당 선생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파업도 일어나고 단 학교 선생님들이 돌봄을 긴급 돌봄과 돌봄이 다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요. 네. 돌봄 교실은 사실 지금 파업하시는 전담 선생님께 담당하시는 돌봄 교실이고 긴급 돌봄은 전담 선생님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상관이 없죠. 네, 전혀 상관이 없이 갑자기 생긴 돌봄 교실이에요. 돌봄 교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한된 인원, 그 인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추첨 같은 걸 하고 예로 제가 제 아들이 2학년 입학해서 추첨했는데 26등 나와서 대기번호 26등 나와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네. 하지만 대기번호 26번이라도 긴급 돌봄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돌봄 오히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돌봄보다 긴급 돌봄이 더 나은 거는 온라인 수업 지원이라든지 쌍방향 때 지원해야 애들 학습 지도할 때 선생님들이 투입된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나은 점도 있어요. 근데 돌봄 교실에서는 전담 선생님께서 하시는 또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담 선생님이 하시는 분은 실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라 뭐 학습도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상적으로는 돌봄만 맡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일상적으로 돌봄을 교사가 맡기에는 일이 없으면 관련이 없는데 현재 상황에는 뭐 언론에서는 뭐 또는 여론에서는 교사가 이제 수업을 안 하고 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 1시간을 찍더라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또 줌 수업을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까지 준비하고 그런 것이 실제 수업보다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보기에는 더 쉬워 보였죠. 우리 교사들은 그래서 어서 빨리 등교 수업이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매일 등교로 된 이유가 차라리 온라인 수업보다는 등교 수업이 낫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제일 큰 부분이 돌봄 부분이었어요. 너무 이제 100명 가까이 넘어가니까 이 아이들을 또 줌 수업이 활성화되니까 투입될 인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워낙 큰 학교니까 공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1, 2학년들이 매일 등교하게 되고 오후에도 들어오지만 그래도 학교하고 나서는 확 줄죠. 저희 반이 31명인데 7명이 긴급돌봄에 들어가요. 일반 돌봄도 아니고 긴급돌봄 학생만 7명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나왔을 경우 이제 저희 반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줌 수업할 때는 얘네들이 저희 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좀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장기화되면 교사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다르다는 거. 예. 예. 싱시에는 그 이제 다문화 학생도 사실은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좀 더 그런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좀 지원을 좀 더 해주기 위해서는 좀 가장 급한 게 무엇인지 지금 이 자리는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겠지만 시행시 관계자분들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과감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 가정이 마을마다 그 특성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왕동에 우리 다문화 식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능곡초등학교에도 뭐 지금은 거의 이제 졸업을 많이 하겠지만 탈북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문화 친구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 가정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충분히 그 가정에 다가가는 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언어에 대한 장벽은 충분히 저희가 시 안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되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어서 분명 허물 수 있는 벽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에 대한 벽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1학년 신입생인데 다문화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될 때, 부모님 소통 잘 안 될 때, 장애가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지, 외국인 가정이어서 소통이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될 때 1학년 같은 경우 신입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답답했는데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학교가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뭔가 지원 체계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같이 발벗고 나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네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지금 바깥에서 질문이 하나 왔어요. 김광현 대표님께 좀 질문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중고등학생의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습 결손은 초등학생에 비해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요에 비해 인력은 충분한지라고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오, 한참 모자라죠. 아, 네. 그렇죠. 네, 인력뿐만 아니라 그 중학생이 초와 고를 잇는 중간 정말 미들 포인트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울 수도 있고 세운 걸 좀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게 중학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관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은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러면서 진로도 찾아야 되고 다양한 적성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학습과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학습과 진로, 학습과 적성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이 마을에서 중학생은 사실 멀리 못 가거든요. 아직은 어리고 고등학생과 달라서. 그래서 마을의 이런 공간들과 인력은 사실 찾아보면 충분히 저희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에 숨겨진 자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퇴임하신 교사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시간 많으신 교수님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그것을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여기에 가면 무조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저기를 가면 내가 궁금했던 걸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공간이 충분히 조성되기만 한다면 방황하는 중학생들에게 큰 버팀목이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자기의 미래도 한 번쯤 쉽게 도전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인력보다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도심에는 지금 도시재생이나 뉴딜을 통해서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나 말 잘하죠. 네, 시장님께서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깊게 고민해 주신다면 원도심에서 원도심 개발에서 좀 비껴간 소외된 그런 지역에서 그 교육의 해법을 새롭게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네,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원도심 개발과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 말씀 들으시면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강복 선생님이 이제 학교 원격 수업 할 때 이제 긴급돌봄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지원할 때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작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과밀학급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들도 많이 많았고 또 선생님들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이렇게 속상해도 하고 아쉽기도 했는데 이렇게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어려움도 좀 많이 이해됐다 하는 것처럼 마을과 학교가 좀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잘 몰랐던 부분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진다면 교육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핀란드나 덴마크나 이렇게 아일랜드 같은 나라 보면은 1년을 아이들이 이렇게 진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그거 한 학기씩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보다는 좀 컸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다양한 인력과 공간이 있다면은 그 아이들이 마음껏 그런 곳을 가면서 자기의 진로 체험 탐색이라든가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좋은 공부를 배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먼 이야기지만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좀 시간이 좀 남았는데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기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 이강복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도 곳곳에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줌 수업할 때 아이를 저희 교실로 데리고 와야 되고 같은 공간에서 두세 명이 줌 수업을 하면 하울링이 생겨서 사실 수업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아이들이 긴급 돌봄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와이파이가 모든 학교 공간에 다 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사실 했거든요. 어떠셨는지. 실질적으로 교실마다 와이파이를 설치한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보안 관계상 쓰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 이걸 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다시 또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해주더라도 언제 이게 또 막힐지 모르니까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에 조장님도 계시고 그게 된 사업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되니까 공유기로는 다 안 되나요? 네, 공유기는 잘해야 2곳 정도 되겠죠. 예, 2개 되는데 지금 저희 와이프 학교 같은 경우니까 조그만 공유기를 교실에 딱 설치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갖고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좀 낫겠죠.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기에는 또 학교 너무 크기도 하고, 그걸 활용하기가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그 반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예. 긴급돌봄 학생들이 교실로 투입되는 학교들은 그게 소용이 있지만 그게 아닌 일상적인 등교하는 상황에서는 그 필요가 없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학교는 매일 등교가 돼버리니까 이미 그게 필요 없어진 거죠. 하지만은 긴급돌봄 학생들이 많아지고 학급에서 케어하는 애들은 와이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청이 확실하게 좀 내려주는 게 준다 안 준다 또 이렇게 했거든요. 와이프로 학업을 확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곧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붙이셨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고 학교 자체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예산 투입된 상황이 좀 억울한 면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맛있습니다. 네. 아니요. 없습니까? 네. 좀 일찍 끝내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그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 체계 준비 통합 플랫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와서 아이들이 등교해서 학교에서 좀 제대로 교육하고 또 마을에서도 교육하고 이렇게 비대면 이런 거 말고 좀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돌봄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으로 여기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